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28일에 나온 최신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주택시장,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요, 정부가 계속 규제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가 무려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현상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분석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기대 심리가 이렇게까지 치솟는지 그 배경에 깔린 진짜 이유들이 뭘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시장에 예를 들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간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제대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맥락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시장이 열기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인데요. 네, 그 지수죠. 네,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이게 122를 기록했어요. 지난달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뛰었고, 이게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4년 만에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1년 뒤에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확 늘었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수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인데요. 120이라는 수치는 정말 상당히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122면 정말 높은 거네요. 네, 한국은행도 이번 지수 상승의 주된 이유로 역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같은 언론 보도를 봐도요. 서울 일부 지역하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진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건 정부가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대출도 조이고 공급 늘린다 하고 시장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계속 나왔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특히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던데 이번 한한조사가 10월 15일에 추가 대책 발표가 또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응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효과가 반영되기도 전인데 이미 기대 심리가 이렇게 높았다. 이건 좀 시장이 정부 정책을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적어도 정부의 어떤 규제 시그널보다는 시장 자체의 상승 동력이나 아니면 다른 변수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규제가 발표돼도 결국 핵심 지역은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 같은 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매수 기대 심리하고 맞물려서 또 주목해야 할 흐름이 바로 임대시장의 변화입니다. 아, 임대시장이요? 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월세가 글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해요. 10년 만에요? 와. 네, 전세 매물이 좀 귀해지면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 이게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매매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는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끼고 집 사는 강식, 이걸 막는 조치들 이후에 되려 매매나 전세 물건이 더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곳곳에서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엑셀러레이터는 왜 더 세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역시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심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요? 네, 동아일보 분석처럼 아무리 정부가 공급 대책이나 규제 정책을 내놓아도
특히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상승 기대감, 이게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한은의 지수 결과가 그걸 딱 보여주는 증거고요. 어쩌면 규제가 나올수록 더 늦기 전에, 더 막히기 전에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을 좀 자극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생각. 네, 그런 심리요. 그리고 말씀하신 핵심 지역에 대한 쏠림, 즉 양극화가 상황을 더 부추기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극화요? 네, 매일경제 분석을 보면 규제가 서울 전역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규제를 덜 받거나 아니면 입지가 월등히 좋은, 예를 들면 강남 같은 핵심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더 몰리는 거죠. 일종의 풍선 효과 또는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마치 물길을 막으면 다른 데로 터져나가듯이?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것처럼요. 네. 게다가 대출 규제가 가져오는 어떤 의도치 않은 효과도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이죠. 그리고 DSR,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 이런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자금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반면에 뉴데일리 분석처럼 현금이 충분하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사두자, 이런 생각으로 매수에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제로 10월 중에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나고 LTV가 더 강화됐는데 이런 조치가 오히려 일부 계층의 막차 타기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가격을 밀어물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는, 소위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이라는 좀 왜곡된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던 그 임대시장 구조 변화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이런 영향으로 사람들이 월세로 이렇게 내몰리면서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다방의 분석. 이건 단순히 기대 심리를 넘어서 실제 주거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니까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체감도가 높은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데이터와 분석들을 토대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먼저 아주 단기적으로 앞으로 몇 주 정도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아일보 전망처럼 기대 심리는 이렇게 뜨거운데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대출 환경은 여전히 좀 어렵고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확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래가 막 활발해지긴 어렵다. 네, 하지만 매수세가 살아있는 일부 핵심 지역이나 인기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온다거나 호가가 더 오르는 등 약간 국지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특정 지역만요? 그렇죠. 전형적인 거래는 부진한데 가격은 오르는 패턴. 이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 전체가 막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특정 지역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 이 줄다리기도 굉장히 팽팽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경제 예택처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는 초조함하고 아니야, 더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이 막 부딪히면서 자금 여력이 되는 매수자는 추경 매수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대출 부담이 크거나 아니면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관망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이 현실의 벽은 높은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중기적, 그러니까 수개월 정도로 보면요. 이런 지역별, 가격대별 양극화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해진다고요? 네. 조선일보 분석처럼 규제 강화와 대출 장벽 때문에 자금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중저가 주택 시장은 거래가 좀 위축되고 가격 상승도 제한될 수 있어요. 반면에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수요가 몰리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즉 핵심 입지의 우량 주택은 가격 방어력이 강하거나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결국엔 또 가는 곳만 간다. 이런 얘기네요. 네. 결과적으로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좀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임대 시장이 불안정성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다방의 분석처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월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세입자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만 오르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죠. 이게 소비 위축이나 다른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변수가 바로 정부의 추가 정책입니다. 아, 정부가 또 뭘 내놓을지. 그렇죠. 네이트 뉴스 같은 데서 언급되었듯이 보유세 인상 같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예상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의 기대 심리나 가격 흐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까요? 먼저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실수요자분들. 뉴데일리에서 조언하듯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대출 조건. 이걸 아주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특히 LTV나 DSR 규제가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적이요? 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요. 물론 핵심 지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방어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막 급등한 시점에 무리하게 영끌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본인의 상환 능력 그리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제 매도를 좀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이트 뉴스의 분석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전체적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가 잘 안 되니까요. 네.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히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핵심 지역의 좋은 입지주택이라면 굳이 서둘러 매도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적절한 매도 시점을 찾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볼 수도 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금 중요하죠. 꼭 확인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 분들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임차인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방의 조언처럼 현재 전세 매물이 귀하고 월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라는 이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집을 구할 때 이런 시장 상황이 협상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주변 시세를 꼼꼼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눈을 낮춰서 수도권 외곽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주택 같은 대안적인 주거지를 미리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가능한 선택지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력회의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과 전망,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안개 속인 부분,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남아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불확실성은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조사 시점의 한계입니다. 그 조사 시점. 네. 동아일보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한국은행 조사가 10월 15일에 발표된 추가 규제 대책의 영향이 채 반영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음 달 혹은 그 이후 발표될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지표가 시장의 진짜 속내를 완전히 보여준다고 당정하기엔 아직 좀 이르다는 거죠. 다음 달 지표가 중요하겠네요. 네,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정책 변수입니다. 정부 정책이요? 네, 네이트 뉴스 등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 보유세 인상 같은 더 강력한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지 아니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할지 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강도에 따라서 현재의 기대 심리나 시장 흐름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10월 28일자 주택시장 관련 자료들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또 임대 시장의 월세화를 가속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부진 속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별화가 더 심해진다. 네. 앞으로 발표될 후속 데이터와 정부의 정책 결정, 특히 추가적인 대출 규제나 세금 관련 정책 변화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복잡한 주택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 이러한 양극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혹은 사회적 이동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